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시장이 좀 빠질 듯 하더니 그래도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정 부분 2차 전지가 오늘 마지막에 시장을 좀 이끌어주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역시 보이기도 했고요. 종목들마다 그래도 돌아가면서 순환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에 따라서 뭐 종목들이 그래도 의미 있게 올라오는 섹터가 꽤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엔터주라든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뭐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이야기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장중 뉴스에 상당히 민감하게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고 업종이나 종목들이 여기에 따라서 꽤 영향을 받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이 가능한 시장으로 1월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보다는 오늘은 조금 뭐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기온이 올라갔는데, 글쎄요, 뭐 또 주 후반에 들어가면 얼마나 추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뭐 약간 영상 기온 비슷해서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아침에 블랙아이스가 뭐 이 거리에 이렇게 끼어 있어서 상당히 좀 미끄러운 길이기도 했습니다만, 오후에는 좀 포근하게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중간에 빠졌다가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 다시 시장이 또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흐름들이 뭐 2500선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반등세가 또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1.9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2차 전지 상승 출발한 가운데 유리기판과 반도체 소부장, 조선과 조선기자재, LPG, 전선과 전력기기, MLCC, 비만치료제, 액칭 냉각, 의료 AI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대기하는 가운데 고금리와 강달러 여파 지속되면서 혼조 마감을 했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4.8%대 의미가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110포인트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예상치 상회한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 영향으로 다소 조금은 글쎄 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국채금리 강하고 달러 인덱스 110포인트까지 이렇게 가는 흐름에서 좀처럼 시장이 좀 힘을 못 내고 있고 기술주 중심으로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부 수치 확인 후에 금리가 다소 좀 소폭 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거비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그리고 글쎄요, 유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상당히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세부 항목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금리가 소폭 반락하기도 했고요. 저가 매수도 유입되면서 지수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밤 소비자 물가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우려스러운 부분들의 최고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임계치가 좀 넘어가고 CPI가 잘 넘어가게 되면 좀 지표 관련해서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임계치를 넘어가는 그런 절정에 달할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좀 눌리더라도 좀 사볼만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로 빠지면서 블랙웰 렉의 과열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문 지연과 연기 소식이 일단은 외신에서 있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3거래일 연속 현선물 동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보합세 정도로 유지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장 후반 접어들면서 플러스로 바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와 금융 등 대형주가 부진했고요. 높은 시장 금리에 내일 미국 소비자 물가, 그리고 다음 주 트럼프 취임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리스크 오프 관련된 수급이 일단 좀 부진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인 3거래일 연속 현선물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요. 오전 기준만 놓고 보면 현물을 2천억, 그리고 선물을 2,300계약 이상 순매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블랙웰 결함 이슈 때문에 반도체 섹터라든지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게임 이쪽은 고금리 영향으로 다소 좀 부진한 환경이 좀 보이기도 했고요. 금융주도 하락을 하면서 다소 조금은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나오션, 그 다음에 하나엔진 이런 쪽에서 HD 현대중공업까지 필리조선소 등의 미국 협력과 트럼프 취임 전에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산업부 장관이 트럼프 2기 인사와 조선업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조선주 상승 모멘텀을 여전히 좀 더 이어갔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2조 747억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에 소폭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 셀트리온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됐고요. 고금리 강달러가
물가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이번 주에 TSM10와 미국 실적과 CPI 등의 증시 방향성이 최종적으로 좀 결정이 될 만한 큰 변수로 남아있다 볼 수는 있습니다. 코스닥은 위험선호 회복에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줬는데요. 주도주 부대하는 가운데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실적 시즌 돌입을 하면서 턴어라운드 기대 종목 업종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신인 대비와 그 다음에 대표 그룹 컴백이 기대되는 특히 엔터주가 부각이 됐고 JYP 엔터가 꽤 높은 수익률을 올렸고 그 외에도 다른 SM이라든지 YG 엔터, 하이브 등도 엔터주, 음원 음반 쪽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광고 쪽도요, 모비데이즈가 틱톡 일론 머스크의 인수설에 일단 상한가를 가면서 광고 관련주도 오늘 올라왔고요.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 반사 수혜 기대감에 조선 기자재까지도 코스닥 시장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젠슨왕에 이어서 저커버그도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10년 이상 필요하다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 테마는 역시 오늘도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경제팀이 관세를 매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외신 보고도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소폭 완화가 이루어졌죠.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전일 상승폭을 되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면서 코스피에 힘을 실어주면서 플러스 전환을 일단 시장이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날 한국은행 금통위 또한 앞두고 금리 변경 여부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리면서 관망사가 지속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글쎄요, 이번 1월 달에 금리 인하 관련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되고 있죠. 12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인하 쪽으로 가고 4명 정도의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가 금리 인하를 하고 1월 달에 미국이 또다시 금리 관련해서 동결을 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환율 변화 움직임에 이번 1월 달 한국은 금리 인하, 미국은 금리 동결 이렇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환율 변화 움직임에 따라 시장이 다소 좀 다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요동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전일 룰루레몬, 그 다음에 아베크롬 B&H, 아메리칸 이글 등의 미국 소매업체들의 연말 소비 시즌 실적 성장 시대 기대치 하회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12월 CPI에 대한 우려 일부 완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LA 쪽에서 대규모 산불이 났기 때문에 소매 유통 쪽의 오프라인 체험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LA 쪽 지역에 상당히 큰 산불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쪽은 전소됐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상당히 좀 실적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낮게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CPI에 대한 우려 역시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는 또 변수로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락, 문화, 운송장비, 부품, 전기전자가 강세였던 반면 의료정밀기기 그리고 보험, 건설이 약세였습니다. 조선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이 조선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선업종 관련해서 반사수익 기대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만나서 조선 분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야기 나왔었고요. 하나오션을 필두로 삼성중공업과 하나엔진 등 조선과 조선기자재 종목이 강세였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테슬라의 모델 Y에 탑재될 배터리에 국내 업체의 양극재와 음극재가 적용되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양극재를 공급하는 LNF 그리고 최초로 테슬라의 음극재를 공급하는 대주전자 재료와 LG 엔솔, 삼성 SDI 등 셀 업체도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엔터주도 괜찮았는데요. JYP, 하이브, YG 엔터 등의 신인 아이돌 데뷔 기대감과 베이비몬스터, 제이홉 등의 기존 그룹의 월드투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됐다면서 엔터주, 음원 음반주가 오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츠 투 하츠라든지 그 다음에 킥플립인가요? 그런 신규 대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 소재와 바이오 업종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오락문화와 금융이 강세였던 반면 종이, 목재가 약세였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매크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들으시면, 자, 트럼프 팀이 그레주얼 관세 부과 검토, 이게 뭐냐면 취임 이후에
주요 수입국에 대해서 2에서 5% 수입 관세를 높여 나가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세를 선호하는 트럼프 팀은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즉시적인 관세 부과를 한다고 봤고요. 한국과 나토국은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50%까지 관세 부과, 그리고 그래주얼한 관세까지 제시된 상황이다. 이렇게 점진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관세 부과를 굉장히 세게 할 것으로 봤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를 완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시적인 관세 부과는 중국만이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관세 협정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미국 주요 수출국들은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관세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관세 협상을 한다. 이런 기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세를 담보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2의 프라자 합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어서 상당히 또 타이트해질 수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대규모 관세를 때려버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점진적인 관세 협상을 한 6개월 정도 이상 두고 이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도 시장에 좀 안도감을 상대적으로 좀 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하나 다시 보여드리면 미국의 12월 CPI 컨센서스입니다. 헤드라인이 전월 대비 0.38%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2.9% 정도 이렇게 컨센서스가 이야기되고 있고요. 근원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6%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3.3% 정도 CPI 컨센이 있는데 자, 여기에 부합할 것인가 내일 정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보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매크로 지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2차 전지가 리튬주와 더불어서 장 후반까지 꽤 주가들이 높게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2%대 상승을 하면서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 분석 리포트에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강세 시나리오에서 최대 $800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인 리포트를 냈는데 테슬라 주가 대비 10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고객들에게 보낸 사안에서 테슬라가 올해도 경이로운 상승 랠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AI 기반의 로봇택시가 핵심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 로봇택시,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 다들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어서 테슬라는 현재 로봇과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차량 소유자를 구독자로 전환해 높은 수익성과 반복적인 매출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죠. 이에 테슬라가 기본 시나리오에서 2040년까지 약 750만 대 자율주행차를 공급하고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약 1200만 대의 자율주행차를 공급할 수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까지 750만 대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아주 강세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같은 기간 2040년까지 1200만 대의 자율주행차를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공급하려면 결국은 자동차 가격이 좀 싸게 이게 나와야 되겠죠. 아울러서 테슬라의 지난해 판매량이 독일의 유명 완성차 업체인 아우디를 추월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모두 작년 177만 대를 인도했는데 아우디는 167만 대에 그쳤고요. 테슬라가 아우디를 제친 것은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우디가 어쨌든 전통적인 강세를 이루었던 아주 자동차 업계의 강호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테슬라가 일단은 인도량에서 제쳤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또한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가 출시하는 신형 모델 Y에는 소재 조성을 바꾼 이하나 70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니켈 함량이 기존 90%에서 95%로 높아진 신형 양극재가 탑재되고 음극재도 공급사가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신차 출시에 맞추어서 배터리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왔는데 국내 소재 업체인 LNF가 양극재를 할 것으로 보였고요.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공급을 맡을 예정입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LNF 상승 폭도 상당히 높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 외에도 2차 전지 리튬 관련된 종목이 꽤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헤드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렉트랙이라는 쪽에서 헤드라인인데요. 자, 테슬라의 신형 모델 Y가 첫날 주문량이 5만 대를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초기 수요를 기록했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새로운 디자인과 효율성 개선으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났고 가격도 좀 싸니까요. 당연히 한번 해볼만 하다 볼 수도 있겠죠. 테슬라의 생산 능력과 빠른 배송 일정이 향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것도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끌어올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테슬라 관련해서 민감도가 높은 종목은 역시 LNF이기 때문에 아마 LNF 관련된 주식이 좀 더 민감도를 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폭이 좀 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엔터, 음악, 음반 쪽인데요. 최근에 JYP 엔터가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상당히 바닥권에서 JYP 엔터 중심으로 급반등이 나왔다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일부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횡보를 하던 JYP가 오늘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또 그리면서 방향성을 상방으로 마련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상반기 신인 아티스트의 활발한 또 활동이 예상되면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M의 8인조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는 오는 2월 데뷔할 예정이고요. JYP 엔터의 7인조 보이그룹인 킥플립도 20일 데뷔할 것으로 보입니다. YG 엔터는 지난 12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신인 그룹 데뷔 계획을 또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존 그룹 앤드 신인 그룹의 약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은 SM에 대해서 25년 2월 한국에서 8인조 신인 그룹 하츠투하츠가 출격하고 영국에서는 5인조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가 정식 데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요. 아티스트 IP 확장으로 모멘텀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자회사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그 JYP 엔터에 대해서 25년 매출 7,284억, 영업이익을 1,614억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30%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주가 상승을 견인한 스트레이키즈와 미주지역 투어가 5, 6월 진행된다고 보고 밸류에이션의 추가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도 했고요. 또한 아울러서 신인인 킥플립의 지표도 주요 포인트로 유튜브 공식 계정에 선공개한 응그레, 노래 이름이 응그레래요. 응그레의 뮤직비디오가 2일차 1,100만 회 그리고 일주일에 1,300만 회의 높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어서 1월 20일 정식 데뷔 이후에 지표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표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언론에 따르면 25년은 한국이 에이펙 의장을 그리고 26년은 중국이 의장을 맡게 돼서 현 의장국과 차기 연도 의장국 간 교류가 컨텐츠 개방에 대한 논의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내수 부양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문화, 엔터 이쪽과 관련된 약간의 개방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카니에 웨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콘서트를 한다든지 일부 지금 개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10회 이상의 오프라인 공연을 할 만한 국내 아티스트가 당장 나타나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국내 아티스트들의 중국 활동도 조금 더 개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지금 최근에 분석이 되고 있어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가 작년에 좀 처지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들이 다시 리바운딩이 된다고 한다면 북미나 일본 다른 쪽에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서 중국 시장까지 성장이 되고 신규 신인 아티스트들의 약진까지 이루어진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엔터, 음원 미디어 쪽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한화투자증권 자료인데 중국향 앨범 수출 금액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23년도가 상당히 많이 처졌죠. 왼쪽 보시면 막대 그래프에서 빨간색 실선이 YY 증감률인데 22년 역대급으로 수출을 한 다음에 중국향 지표가 23년도에 좀 부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그 뒤에 24년도 접어들면서 중국 앨범 수출 금액이 다시 늘기 시작하면서 22년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역시 YY 증감률이 100% 이상 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보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중화권 앨범 수출 금액 추이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좋다. 중국, 그다음에 홍콩, 대만 이쪽으로도 증가율이 80% 정도 YY 증가율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심으로 봤을 때 중화권 시장이 다시 한번 약진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츠 또 사진도 가져오고 또 킥플립의 또 아이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고 제가 한번 방송 중에 한번 가져오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 주가 오늘 괜찮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유리기판 시장 확대 기대감이 이제 이어지면서 관련주가 역시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자,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유리기판 시장 규모는 올해 9조 원에서 오는 2028년까지 1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SK와 삼성, LG 등의 주요 기업들이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SKC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반도체 유리기판 개발을 이미 했고 올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리기판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시간 8일 언론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CES 2025에서 SKC 유리기판의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을 시사하는 반응을 내놓은 바가 있죠. 부스를 방문해서 유리기판을 들고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방금 전에 만난 사람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였기 때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을 약간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아울러서 삼성전기도 세종 사업장의 파일럿 라인 구축을 하고 올해 고객사 샘플 프로모션을 통해서 27년 이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LG 이노텍도 장비 투자를 해서 올해 말부터는 유리기판에 대해서 본격 시양산 돌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유안타 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AI 산업 성장과 영역 확장으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고요. 유리기판은 아시다시피 낮은 열 전도율 그리고 평평한 표면 등의 강점 등을 보유하고 있고 미세 소폭 패키징이 가능한 미세회로 선폭 관련된 부분들이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 전력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개화 시점이라는 점에서 특히 유리를 가공하는 레이저 장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유안타 증권에서 리포트를 썼고요. 특히 필옵틱스에 대해서 글라스 기판의 미세호를 가공하는 TGV 이 부분과 글라스 기판을 개별 유닛으로 분리하는 시뮬레이션 이 부분에 대한 다수의 장비 라인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옵틱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고요. 이어서 글로벌 IDM 기판, 그 다음에 글라스 업체들의 유리기판에 대해서 관심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가 여전히 유리기판 쪽을 좀 찾아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발열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히려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오히려 이런 발열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이슈가 유리기판 쪽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핵심 제품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출고 초기 과열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요 고객사의 주문이 연기된 것이 아니냐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플랫폼 등이 블랙웰 렉을 대량 주문했지만 초기 출하분에서 칩 간 연결 방식의 결함과 발열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부 주문을 줄이거나 연기했다고 외신이 일단 보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헤드라인을 좀 보여드리면 자, 엔비디아 쪽 관련해가지고 이게 구글 내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주문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지연이 없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블랙웰 지연은 없다라고 구글 쪽에서 밝히기도 했죠. 구글 내부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디지타임즈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 디지타임즈 아시아 쪽의 헤드라인입니다. 자, TSMC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코어스 패키징 수요 우려 루머에도 불구하고 수요 우려 루머는 지연되거나 일부 이런 어떤 주문을 줄였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 이런 엔비디아의 코어스 패키징 수요 우려 루머에도 불구하고 코어스 장비 주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블랙웰 쪽의 발열 문제 때문에 주문을 줄이거나 연기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양쪽이 지금 다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는 일부 초기에 약간의 혹시 이런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전반적인 이런 블랙웰 관련된 출하량이라든지 전체 어떤 수익 구조나 매출에는 큰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고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삼성증권은 오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로 엔비디아가 주가 빠진다면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또 삼성증권에서 오늘 장중에 리포트를 쓰기도 했습니다. 코멘트를.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엔비디아 관련된 블랙웰 출하량이 한 55만 개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됐었는데 현재 외국계 증권사에서 지금 55만 개 추정치를 한 70만에서 80만 개까지 블랙웰 출하량을 늘린 것으로 또 리포트를 쓰기도 했기 때문에 출하량 자체의 공격적인 증가에 대한 컨센 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 관련해서는 그렇게 악재일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글쎄요 발열 문제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오히려 좀 긍정적인 이슈로 갈 수도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슈입니다.
네 번째 이번 이슈도 상당히 좀 오늘 노이즈가 많았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말이 많아가지고 실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국 당국이 머스크 테슬라 CEO의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고 관련주가 오늘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게 매각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제 외신에서 나왔는데 다만 중국 당국은 아직 이 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심의 중이다라고 이제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뭐 그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검토는 틱톡이 중국 모회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틱톡 금지법이 오는 현지 시간 19일 정도 수준의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테슬라 쪽에다가 틱톡을 뭐 미국 법인을 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 관련된 이슈가 흘러지면서 광고 관련주가 일단 오늘 주가들이 올라왔다. 뭐 모비데이즈, 뭐 차이 커뮤니케이션, YG버즈, 뭐 FSN, EM넷, 프레이디 이런 종목들이 광고 관련된 주가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 BBC 방송, 영국의 BBC 방송에서 헤드라인 쪽에 나온 이슈입니다. 좀 올려주시면 자, 영국의 BBC 쪽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나온 헤드라인은 틱톡, 머스크의 매각 가능성을 보고 순수 허구다. 예, 퓨어 픽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틱톡 관련된 뭐 매각이 실제로 정말인가 아닌가 오늘도 논란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주가는 틱톡 미국 법인을 일론 머스크에게 매각한다 이런 이슈로 광고 관련주가 올라오긴 했지만 예, BBC 쪽에서의 공식적인 발언은 순수 허구다. 그렇게 좀 내용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그런 이슈도 나왔다는 점 이런 것들도 참고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꼭 해보세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섹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상 컨텐츠가 상승을 했는데요. 뭐 올해 지금 글쎄요. 지금 영상 컨텐츠 드라마라든지 그다음에 영화 사업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렵죠. 현재 뭐 극장에 가 보시면 볼 만한 영화가 별로 없어요. 하얼빈이 한 500만 정도 조금 안 되는 뭐 동원을 하면서 그래도 상당히 높은 어떤 뭐 이렇게 그런 동원을 했지만 그래도 BP 쪽에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BP가 500만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 판권이나 포함해서 이제 500 몇십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얼빈이 한 400 몇십만 정도 됩니다. 500만이 아직은 통과를 못한 것 같은데 뭐 글쎄요, 구정이 있다 보니까 설이 있어서 이제 하얼빈이 좀 이제 500만 돌파나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다 보고는 있지만 약간 이제 결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액션 이런 블록버스터는 아니었죠.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나뉩니다. 뭐 그 외에 볼만한 극장에 걸려있는 영화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볼만한 영화 별로 없고 기존에 또 개봉됐던 영화들이 평점이 그렇게 높지 못하면서 생각보다 지금 극장가가 좀 썰렁하다는 느낌이 좀 받고는 있죠. 뭐 그런데다가 국내에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어려웠던 구간이 분명히 작년에 있었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컨텐트리 뭐 이런 쪽도 역시 상당히 실적단에서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모습을 역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증권에서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면서 25년 올해는 3년간 이어진 편성 하락을 반전시키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리포트를 오늘 냈습니다. 특히 하반기 TVN의 수목 드라마 이외에도 JTBC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SBS도 넷플릭스 드라마 투자가 본격화되는 26년부터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드라마에서 12부작 작품이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드라마 호흡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제작비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또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편성 확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 중앙은 2분기에 글로벌 OTT와 리쿰률 재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과 주가가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SBS라든지 A스토리,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등의 영상 컨텐츠 관련된 테마가
주가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뭐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4분기 실적이 별로 그렇게 썩 안 좋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제이 컨텐츠 등등도 4분기 실적이 컨센 대비해서도 적자에 대한 뭐 어떤 컨센이 있지만 뭐 그 컨센보다 더 좀 안 좋은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일부 이런 뭐 드라마 제작사이거나 아니면 영상 컨텐츠 영화 사업 쪽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극장을 가보시면 분위기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만한 영화가 별로 없고 극장 사업이 만만하지 않은 지금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편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쉽지 않고 제작 수가 그렇게 과거보다 엄청나게 늘었다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상 콘텐츠 쪽이 만만하지 않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뭐 추세적인 상향을 좀 놓기보다는 영상 컨텐츠 쪽을 일단은 뭐 리바운딩 정도로 기술적인 리바운딩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증권은 일단은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집중하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호흡을 좀 더 길게 보고 이 영상 컨텐츠 쪽을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글쎄요. 하반기에 또 작품 수가 어떻게 될지 또 실질적으로 정말 1,000만 관객 이상으로 동원하는 아주 시장에서 아주 주목을 받는 어떤 작품이 또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뭐 국내 영화 사업이나 이런 컨텐츠 사업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공연이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대부분 신규로 나오는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거의 다 보는 편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올 때 국내의 어떤 뭐 산업, 그러니까 컨텐츠 산업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죠. 뭐 많은 국민에서 영화도 많이 보고 또 투자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되면서 좀 우리가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탄핵 국면이 되고 있고 분위기가 우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극장을 찾는 부분들이 뭐 OTT 사업에 대한 뭐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우울한 이런 상황에서 영화가 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이런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쉽지 않은 분위기가 좀 아직까지는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 해운주가 역시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조선 해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미국 정부가 결론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을 좀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단독 보도로 해서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해 24년 4월부터 진행 조사한 결과 중국이 해운 조선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서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을 판단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사용한 불공정 수단으로는 자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 강화, 그리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탈취 등이 거론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해운 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억눌렀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면서 상당히 지원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USTR 이게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거든요. 금주 후반기에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보이면서 이 보고서가 차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 등 중국을 상대로 사용할 새로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내려진 판단이긴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도 대중국 강경 기조를 계속 공유하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보고서라서 일단은 뭐 중국의 조선과 해운업종에 대한 불공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수혜의 기대감도 역시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고요. 뭐 한미 관련해서 조선업 강화를 위한 선박법 등에 공동 발의한 토드영 상원의원 등을 만나서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또 논의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선업을 강화하려는 깊은 수준의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선업종을 좀 더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업종이 최근에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표입니다. BK 테크 인사이트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연초에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된 미 해군 향후 30년 장기 계획이 크게 상향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 그래프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위쪽의 그래프는 2054년까지 목표로 하는 총 군함의 대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래쪽의 그래프는 2054년까지 연도별 목표로 하고 있는 노후 선박 교체 톤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상황인데 연초 미국 의회 예상국에서 미 해군의 장기 30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해당 발표에서 미국이 향후 30년간 약 1조 달러, 즉 1,500조의 군함 건조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온 이유는 상당히 구체적인데 목표로 하는 함대의 총 척수와 교체할 노후 선박의 수가 모두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작년에 가장 공격적이었던 계획보다도 올해 초에 발표된 장기 계획이 모든 면에서 더 공격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죠. 25년 플랜이 점선이 지난번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 그래프들이 140척 이상 건설할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 함정의 수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로 애드업이 되면 추가적인 목표치가 상향 조정될 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향후 30년간 미 해군의 목표는 위 그래프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미국 조선소들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당장 인력과 인프라 문제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에 대한 동맹국 협조를 지속 구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선업종이 여전히 한화오션이 아직까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는 한화오션이 눈에 띄게 좀 올라온 부분도 역시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조선주가 좋아지니까 엔진주까지 같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요. 일부 조선 기자재 쪽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조선업종은 PBR이 4배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역시 있는 지표까지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점도 경계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커버그 메타 CEO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 지연 발언 등의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 젠스랑 CEO도 20년 넘게 걸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지금 상용화에 대한 먼 미래라고 전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양자 컴퓨터 산업과 관련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이 재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가 13.83%, 퀀텀 컴퓨팅이 27.39%, 리게티 컴퓨팅이 32.25%, 아르킷 퀀텀이 23.49% 등의 양자 컴퓨터 관련들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젠스랑 CEO도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저커버그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실용화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하면서 광범위한 도입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업계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먼 이야기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급등을 한 상태에서 먼 이야기로 이야기되니까 결국은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관련된 테마군이 오늘도 조정이 나왔다. 물론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분들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작년에 상승률이 한 6배 정도 이상 올라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주가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반토막 난다 해도 그래도 주가가 몇 배 오른 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퀀텀 컴퓨팅이나 등등 양자 컴퓨터 관련된 쪽이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실체가 있긴 하지만 상용화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 정도면 이제 상용화 시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다 보이지만 10년 20년 뒤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오늘 건설주가 일부 하락을 했는데요. 유한타증권이 HT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4분기 매출액이 1조 1천억, 영업이익이 501억 정도로 기록되면서 전년비 36% 감익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실적이 더 낮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낮아진 컨센을 10% 정도 하회해야 할 것으로 또 봤습니다. 3분기 문제가 되었던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의 준공 정산 비용 반영이 반복되면서 4분기 실적을 좀 깎아먹을 수로 봤고요. 진행률로 손익을 인식하는 자체 사업 현장의 낮은 공정률, 그리고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수원 IPC 10단지 960억 중에 약 40%가 인식이 됐는데 일반 건축 부분에 손실을 상쇄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1분기 준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현장 1개가 남아있는 가운데 추가 비용 반영의 종료가
아직 확인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사항이라 밝히면서 컨센 대비 좀 약한 어닝을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 박은 것 같아요. 그리고 KB증권에서는 대우건설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이 2조 5,700억, 전년 대비 7.3% 빠지는 것으로 봤고요. 영업이익도 572억 원, 전년비 26.6%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뭐 상당히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주택 건축 부분에 높은 원가율 유지, 미분양 관련 대손 삼각비 인식 가능성, 베트남 THT 법인의 토지 매각 이익 부재 등을 감안한다면 시장 기대치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국내 시공사들이 국내 주택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컨센을 잡고 있고 거의 대부분 사업을 접고 있는 분위기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번에 1월 달에 구역 지정 고시가 이제 용인시 최초로 이제 구역 지정 고시가 나면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데 시공사들이 대부분 다 최근에 굉장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시공사들이 굉장히 컨택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올해 1월 접어들면서 일부 시공사들이 발을 빼고 이 서울 지역의 일부 강남권 몇 개, 한두 개 정도만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일 때 뭐 경기권까지도 상당히 지금은 시공사들이 발을 빼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실제로 주택사업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래도 경기권까지는 수도권까지는 그래도 커버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강남의 몇 개 뭐 단지, 뭐 일기 신도시, 그다음에 목동 이런 지역을 빼고 나면 거의 지금 수주를 다 발을 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사들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보수적인 뭐 여러 가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쟁도 안 하고요. 대부분 다 뭐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면 대부분 다 빠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이 해외 쪽 뭐 사업들, 해외 수주, 플랜트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수주를 많이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국내 주택 사업부에서는 그나마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만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집중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슬림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 단위 그렇게 아주 좋게 나오기가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뭐 건설주에 대한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째 섹터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백신, 진단시야, 의료기기가 주가들이 올라왔는데요. 언론에 따르면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같은 경우에 1월 첫째 주 전국 300곳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인 환자 수가 99.8명으로 지난번에 한 74명? 79명 정도 됐나요? 근데 지금 99.8명으로 늘었습니다. 1000명당. 그래서 한 주 전보다 1.4배 또 증가한 것으로 보였고요.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86.2명 이후에 8년 만에 최대 규모치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관련된 코로나19 독감 환자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울러서 일본에서도 지금 중국도 문제였지만 일본에서도 독감 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늘고 있고 지금 이번에 구정 때 일본 여행을 많이 가실 수 있는데 일본도 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독감 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환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일본도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도 타치가와시에 위치한 한 클리닉에서 발열 환자가 지난달 말부터 급증해서 하루 평균 100명 안팎에 달했는데 대부분이 인플루엔자였는데 10% 정도는 오히려 코로나로 확인됐다고 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독감 환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가 동시에 지금 개발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두 질환을 동시에 판별할 수 있는 검사 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유통업체들이 키트 출하량을 제한하거나 일정 부분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유통사들이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기 위한 어떤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키트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 참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마스크를 이렇게 열심히 껴주신 것도 좋고요.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마스크라든지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물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LA의 산불 화재가 나면서 관련된 쪽이 또 들썩이기 때문에 같이 좀 겹쳐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입니다. LA 수도 전력국이 수돗물 음용 금지 소식에 수자원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 수도 전력국이 지난 수요일 주민들에게 물을 끓여 마셔야 된다는 공고를 발표했고요. 이틀 뒤인 금요일에는 아예 마시지 말라는 경보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식염수 이런 음용 관련된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관련해서 생수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LA 수도 전력국이 벤젠과 기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포함한 잠재적인 화재 관련 오염 물질이 물 시스템에 유입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생수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식수오염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LA 쪽에서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테마주로서는 코웨이, 한국종합기술, 시노펙스, 유신
그리고 정수기 필터 소재 판매인 피코그램도 시장에서 수자원 관련된 쪽 테마로 언급이 되면서 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마스크 이런 것도 좋아졌지만 물과 관련된 쪽도 LA 쪽 화재 관련해서 주가들이 움직였다. 근데 뭐 국내 관련주가 이게 LA 쪽과 관련해서 뭐 실제로 수혜를 받는 거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이고요. 뭐 어쨌든 뉴스에 따라서 주가들이 이렇게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총 10개 정도의 관련된 섹터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인플루엔자, 독감, 코로나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웃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